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으나 인상 주장이 3명으로 늘어나 이르면 9월에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돼 유가 급등이 지속되면 기준금리를 9월 16일에 전격 인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계가 다소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또다시 동결됐으나 금리 인상을 주장한 멤버들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9대 3의 결정으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된 동결이었으나 금리 인상을 주장한 연준 멤버들이 3명이나 됐습니다. 물가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3명은 모두 지역 연방은행장들로 클리블랜드, 미네어폴리스, 달라스 연방은행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열세를 쥐고 있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나 7명의 이사들이 분명한 금리 인상 주장을 펴지 않고 있어 여전히 동결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앞으로도 물가가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어 기준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리게 될지는 전적으로 이란 전쟁의 격화 여부와 그에 따른 유가 급등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기습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하면서 국제유가가 29일에도 7% 안팎 급등해 85 내지 88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 연준은 9월 회의 또는 긴급회의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샘리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74.5%로 대폭 올려잡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올해 안에 한 번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대체로 12월에 한 번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는 이르면 9월 인상으로 수정 전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개인 소비와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 투자가 성장세를 떠받치면서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도 이런 경기 흐름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 1.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 2.1%보다 성장세가 둔화됐고 시장 전망치인 1.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는 정부 지출 감소와 수입 증가가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핵심인 개인 소비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2분기 개인 소비는 3.2% 증가하며 1분기 0.5%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미-이란 충돌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소비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 투자도 성장세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장비 투자는 15.2%, 지식재산 투자도 8.8% 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정부 지출은 0.8% 감소했고 전략 비축유 방출 등의 영향으로 연방정부 지출은 4.1% 줄었습니다. 수출은 4.5% 증가했지만 통신장비와 반도체 등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수입은 11.5%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순수출은 2분기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의 기초 수요를 보여주는 민간 지출 증가율은 3.9%로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소비와 기업 투자가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점은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덜어주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서 미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정책과 물가,
국제유가 흐름이 앞으로 소비와 기업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하반기 미국 경제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성장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경기의 기본 흐름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각종 제한 조치로 미국에서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보조의 종료로 ACA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이 올해 290만 명 급감했고 2027년 1월부터는 메디케이드에서 410만 명이 상실할 거란 추산이 나오면서 무보험자들이 2,700만 명에서 700만 명 더 급증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 3천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조차 없는 무보험자들로 전락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각종 제한 조치로 정부 건강보험 이용자들이 급감하고 있어 그만큼 무보험자들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워싱턴 정치권이 ACA 오바마케어의 확장 정부 보조를 지난해 말로 만료시키고 재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ACA 등록자들이 290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ACA 오바마케어 등록자들은 2025년 2210만 명에서 2026년에는 1920만 명으로 13% 29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정부 보조의 종료로 ACA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급등함에 따라 아예 등록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BBB 법에 따라 10년간 9천억 달러나 삭감되는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도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매달 80시간씩 일하거나 자원봉사해야 메디케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410만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CBO, 미의의 예산국은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칩이라는 아동건강보험 이용자들은 현재 8,100만 명인데 갈수록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실상 무상인 메디케이드와 비교적 저렴한 ACA 오바마케어를 상실하는 미국민들은 더 비싼 민간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할 게 분명해 대다수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 가운데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은 2025년 말 현재 2,700만 명으로 전체에서 9.8%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ACA 오바마케어를 상실한 290만 명과 메디케어를 잃게 되는 410만 명을 합해 700만 명이나 무보험자로 전락해 무보험률이 급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ACA 오바마케어 이용자들은 현재보다 33%나 급감하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1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은 향후 10년간 무려 41%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5월 집값에서 시카고와 뉴욕시 등은 연속 상승하는 반면 라스베가스, 시애틀 등은 연속 하락해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5월 대도시 집값에서도 시카고는 지난해보다 7% 급등했고 뉴욕도 4% 이상 오른 반면 라스베가스와 시애틀은 각 2%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인플레이션보다 덜 올라 실질적으로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도시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케이스-실러가 28일 발표한 5월의 대도시 집값은 전달보다 0.64%, 전년보다는 1.11% 올랐습니다. 그러나 5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4% 이상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실제 집값은 하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대 대도시들의 5월 집값은 전달보다 0.94%, 전년보다는 2.38% 올랐습니다. 20대 대도시들로 확장하면 전달보다 0.88%, 전년보다는 1.63% 오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더욱이 대도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대도시 집값에서 시카고는 전년보다 6.93% 올라 가장 많이 오른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도 전년보다 4.23%, 클리블랜드 3.09%씩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은 전년보다 2.75% 올라 동북부와 중서부 지역 대도시들의 집값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 마이애미는 전년보다 1.81%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부에선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중에 한 곳인 샌프란시스코가 전년보다 2.21% 올라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전년보다 0.7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75%, 전년보다는 0.7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20대 대도시들 중에 7곳은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라스베가스는 전년보다 1.86%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의 집값도 전년보다 1.75% 하락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은 전년보다 1.83% 떨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시카고와 가장 많이 떨어진 라스베가스는 무려 9%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플로리다 템파는 마이애미와 정반대로 전년보다 1.63%나 떨어졌습니다. 텍사스 달라스는 전년보다 0.92% 하락한 데 비해 조지아 애틀란타는 전년보다 0.03% 올라 사실상 제자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이번 선거 결과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8%, 공화당은 4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20%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변화를 이끌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도 공화당을 10%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우위를 보였던 항목이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이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응답자의 과반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것이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수치가 지난 2006년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던 중간선거 직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함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70%는 자신의 한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 자신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41%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다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비율은 올해 초 67%에서 56%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별 정책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지원 문제를 놓고 민주당 지지층은 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후보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이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추진은 물론 예산과 각종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의 인준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카닌, 톰 틸러스 상원의원 간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의 반대로 인준 부결이 예상되자 표결 자체가 연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명을 철회한 후에 이들 2명이 퇴임하면 다시 지명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서 일약 연방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토드 블란체 지명자의 상원 인준을 놓고 공화당 내의 내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가로막아 측근인 블란체 법무장관의 상원 인준이 어려워지자 일단 지명을 철회한 다음에 나중에 재지명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의 행동으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존 카닌, 톰 틸러스 2명의 상원의원이 가로막고 있는
토드 블랑체 연방 법무부 장관의 지명을 일시 처리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최측근인 토드 블란체 후보를 이들 두 공화당 상원의원이 물러난 후에 다시 법무장관에 재지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토드 블란체 연방 법무장관의 상원 인준의 부결을 피하기 위해 일단 지명을 일시 처리하고 장관 대행으로 계속 일하게 한 다음 11월 중간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존 카닌, 탐 틸러스 상원의원이 워싱턴 정치권을 떠난 직후인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재지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의 존 카닌 상원의원과 탐 틸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강경파들에 밀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했거나 은퇴를 선언해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블란체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위해 IRS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전합의를 이끌어내서 1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안겨준 셈이 됐다면서 상원 인준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블란체 지명자는 이와 함께 18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바이든 시절 연방 법무부로부터 기소 등 처벌받은 친트럼프파들에게 정부 보상금을 제공하려다가 논란을 빚자 보상기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토드 블란체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소송을 이끌어온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연방 법무부의 2인자인 부장관에 전격 기용됐고 펜본디 장관 경질 후에는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각종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나치게 트럼프와 지지자들을 위해 행동한다는 비판을 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드 블란체 연방 법무장관 지명을 일시 처리했다가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면 재지명할 뜻을 밝혔으나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패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의 반감과 반기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전하며 전쟁 속에서 맺어진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참석자들은 시간이 흐르며 생존하는 참전용사들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3년,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는 정전협정 7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가족, 한국전 관련 단체,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전협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 등을 통해 자유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와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존 H. 티렐리 이사장은 한국전쟁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never forget to honor the sacrifice of those who served and paid the ultimate sacrifice and reflect on what Korea is today, the Republic of Korea is today. The verdant fields, the global economy, the free democracy, the free and beautiful country would not exist if it had not been for the sacrifices of those who fought and those who died there. We should never forget what happened. 이어 마이클 조지 드솜브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관 담당 차관보는 정전협정은 단순히 전투가 멈춘 날이 아니라 함께 치른 희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시작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uly 27th, 1953 was not just an end of hostile activities, but the birth of an enduring alliance, safeguarded by our shared sacrifice. 윤형진 주미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Your sacrifice is the bedrock of our liberty, and your grief is forever shared by our nation. Please look at Korea today. From the ash and dust of war, it has bloomed into a thriving,
vibrant democracy. 한국 전쟁에는 약 180만 명의 미군이 복무했고 22개국이 병력과 의료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군복과 훈장을 착용한 참전 용사들이 오랜 전후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당시를 돌아보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생존 참전 용사들의 모습은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직접 전장을 누볐던 미군 참전 용사들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7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 젊은 병사였던 참전 용사들은 대부분 90대에 접어들었고 기념식을 찾는 생존 용사들의 수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 한미동맹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과제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스페이스X에 이어 아마존도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위성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통신 사각지대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위성통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이어 아마존도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는 2028년까지 최대 5,105기의 저궤도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수 있도록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휴대전화가 이동통신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D2D, 즉 디바이스 직접 연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아마존은 지난 4월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구축을 본격화했으며 현재까지 396기의 위성을 발사했고 올해 말 초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아마존이 위성망 구축에만 130억에서 2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은 10,000기 이상의 위성을 운영하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앞서고 있지만 아마존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추격에 나서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휴대전화는 대부분 지상 기지국을 통해 통신하지만 위성통신이 상용화되면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문자와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산간 지역이나 바다, 사막은 물론 태풍과 산불, 지진으로 통신망이 끊긴 재난 상황에서도 구조 요청과 위치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이나 오지에서도 인터넷 접근성이 개선돼 교육과 의료, 원격 근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위성통신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대가 빨라지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통신 서비스 선택폭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고령층이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일상생활에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60세 이상 16,000여 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피로감과 호흡곤란이 줄고 전반적인 기능적 건강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합 비타민을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부족한 영양을 보완하는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령층이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신체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호흡이 차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집안일 같은 평범한 일상도 점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타 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종합 비타민이 이러한 기능적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그룹과 유약을 복용하는 그룹 등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3년 동안 신체 기능과 증상 변화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평가는 옷 입기와 목욕하기, 걷기, 계단 오르기, 집안일 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물론 피로감과 호흡 곤란, 발 부종 등 신체 증상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결과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은 위약군보다 피로감과 호흡곤란 같은 증상 부담이 줄었고 신체 기능과 증상을 함께 반영한 기능적 건강 점수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종합 비타민이 혈액순환과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면서 고령층이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질병 발생 여부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옷을 입고 이동하며 집안일을 하는 등 실제 생활 속 기능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반면 함께 연구한 코코아 추출물은 전체 참가자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신부전 환자에서는 증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종합 비타민이 규칙적인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부족한 영양을 보완하는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뒤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